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치솟았던 선거구나. 조국 대표를 복권을 시켜주면은 여권 후보가 당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은 저는 정말 아직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없는 조국당이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다. 조국 대표의 빈자리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막 당이 무너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옥중 정치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럼 조국 대표가 좀 이제 대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넘볼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리스크만 없다면 당연히 대권 후보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고 직시해야 되는 건 그걸 모르고 뽑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듭니다. 터치다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을 통해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정보들 많이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저 진행자 잘생겼다는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인들 동원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회사의 몇 명 선배들이 후배를 좀 이뻐하시는 마음에 몇 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그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기자네요.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부끄러웠는데 혹시 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 어떻게 지난 영상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예, 잘 봤습니다. 또 편집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갖고 여기 계신 제작진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채널 M을 내가 못 찾아갖고 굉장히 오래 걸려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 M에 공개가 된다는 거를 꼭 좀 말씀드려야 되고 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저희 채널 M을 앞에 미래에 달려 있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는 30일이면 총선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제22대 국회의 초선은 131명입니다. 151명이었던 지난 국회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22대 국회 핫데뷔 특집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총선 돌풍의 주역 조국과 조국혁신당 원내에서도 통할까입니다.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지금은 조국혁신당 대표인데 총선 전부터 굉장히 큰 주목받았고 선거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이 받았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좀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총선 전에 어디 조금 까다로운 인터뷰를 진보 매체와 하는데 거기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현상으로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와 감정으로는 아니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거기에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 넘게 있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24% 얻었던가요? 그래서 12석 얻었는데 이념과 하여튼 가치를 좀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쉽게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이끌어냈는가, 만들어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정당과 우리 정부도 반성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돌풍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층이 있었고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생들이 조금 이제 공감을 못하겠다라는 게 많았어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이제 90년대를 대표하는 정치권 인사신데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은 있었죠. 이 재판을 받고 계시고 또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근데 그게 워낙에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일이었다 보니까 자녀 입시 관련한 거나, 근데 그게 좀 정리되고 저는 그래도 정치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게 적절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말끔하게 좀 해소를 하시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뛰어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멀리 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득표율을 봤을 때 딱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했고,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이 정치 캠페인을 하셨고, 그게 조국 대표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어쨌든 여론을 어느 정도 흡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호소력이 있었구나.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뭐 치솟았던 선거구나. 그런 점에서 되게 선봉장의 좀 역할을 했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이뤄내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니 40년을 법과 싸워온 분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르쳤던 법학자로서 왜 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해야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방안을 선택했을까라는 면에서 좀 약간 이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자기는 정치적 탄압의 뭐 희생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법학자고 법률학자라면 법률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이제 최고위원님께 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정권과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조국 혁신당이 걸었으나 실제로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서 가장 부담을 느낀 건 민주당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민비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이렇게 조국당이 좀 외쳤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몰빵을 외칠 정도로 조금 아무래도 좀 이제 알게 모르게 약간 좀 견제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조가 향후에는 좀 원내에서도 좀 재현되지 않을까요? 민주당과?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이 투표라는 거는 뭐 이게 지금 몇 석을 갖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사실은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뭐 좀 당연히 그때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여론의 추이가 있었죠. 너무 이제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그리고 정말 그 지민비조 이런 말이 막 유행하고 하니까 이게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몰빵론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섭단체가 되냐 마냐가 이제 국회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 요건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과 동일한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갖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최근 조국 대표가 좀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윤 대통령한테 뭐 복권이나 사면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 그분도 뭐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조국 대표나 이제 뭐 또 혹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야권에 좀 경쟁을 좀 부추기고 이제 여권에 좀 이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약간 이런 좀 이제 조국 대표의 약간 좀 뭐 사면 복권 같은 거를 그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1987년도에 DJ를 사면 복권시켜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4파전으로 해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36%인가를 얻고 그 당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얘기한 게 이제 김영삼 혼자 나오면 노태우 후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DJ를 사면 복권시켜줘서 대선에 뛰어들 수 있게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도 조국 대표를 복권을 시켜주면은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고, 표가 2개로 나뉘면 뭐 여권 후보가 당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일단 뭐 조국 대표가 3심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한 다음에 실형을 일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정말 아직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접근을 하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었던 게 그동안 뭐 40년을 법률가로 살았고, 아까 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법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사면 복권 어렵다고 보고요.
그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황운하 원내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조국 혁신당이 이런 동력을 잃어버리면 혹시 나중에라도 이번 22대 임기 내에 민주당과 그렇게 뭐 합친다던가 이런 좀 정치적 선택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좀 관측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뭐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고 난 직후일 거냐 아니면 뭐 큰 선거를 기점 뭐 예를 들면 대선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합치는 작업이 있을 거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조국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폭발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수감이 되거나 이제 정말 징역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무너질 거냐?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굉장한 분노,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한 분노가 저는 더 결집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투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국 대표라는 인물은 정말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갈지언정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조국 대표의 빈자리 때문에 더 공고하게 결집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에너지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칭이 최근에는 혁신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조국 없는 조국당이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다.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석수가 적지 않고 그리고 지지 기반 자체가 어쨌든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 굉장히 선명한 구호들을 내세우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이제 선거 때 굉장한 이제 승기를 가져왔던 분들이라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당이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의 빈자리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막 당이 무너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요새 상황 보면은 옥중 정치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원맨 정당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옥중에 간다고 했을 때도 분명히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조국 혁신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옥중에 있는 조국 대표가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딜레마가 생길 것 같아요. 아까 개혁신당과 그 국민의힘의 관계처럼 이게 큰 선거가 온다 예정돼 있잖아요.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각 지역에서 이번에는 지역구 후보 내지 않았지만 지역구 후보 내겠다, 지역 그 자치단체장 후보 내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일정 정도의 그 득표율을 조국 혁신당에서 가져갈 텐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부분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할 거냐 아니면 우린 독자 노선을 갈 거냐 여기가 굉장히 분수령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큰 선거까지는 아직 한 2년 정도가 시간이 남았지만 그때쯤 가서는 좀 그 사이에 좀 큰 변화들이 좀 있을 이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 사이에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적극적으로 포용해갖고 야 우리 같이 살림 합치자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은 단극 체제로 이번에 공천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다 이른바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놨는데 12명이나 되는 비명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활보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용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사실 전국 주도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꼭 반드시 우리 당으로 들여와서 이걸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일 동인이 별로 없다. 근데 그게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저쪽에서 후보 낸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만약 서울시장이나 이런 자리 놓고 좀 맞붙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죠. 어느 정도의 이제 대화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회라는 그 공간으로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일종의 퍼스트 펭귄 역할을 좀 자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펭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한 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강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또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소위 말해 시원시원하게 이제 질러주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운동장을 지지층들 사이에서 좀 넓게 쓰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조국당이 과연 이제 원내에서 어떤
이제 가장 궁금해한 건 조국당이 과연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1대 국회의 철험회 같은 활동을 조국혁신당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준비 안 된 분들이 국회에 쉽게 입성했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기치는 사실 반윤과 반검찰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게 더 지지 기반을 넓히고 해갖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오히려 개혁신당은 다음 대통령 만들 수 있는 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 번도 다음 대통령 만드는 정당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 신들이 갖고 있는 팬덤은 인정하지만 이걸 확장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48, 9% 얻거나 뭐 51% 얻어갖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당이라는 거는 그 수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게 그리고 또 그런 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옳은 자세인데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단명할 수도 있는 정당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큰 인기만큼이나 큰 위험도 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24% 얻은 사람의 마음은 알겠는데 나머지 뽑지 않은 76% 가운데 얼마나 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조국 대표가 머리 이렇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뭐 사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같은 분도 어쨌든 상임위 과정이나 뭐 그 국회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질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기본소득당을 잘 몰랐던 분들도 이제 용해인 의원에 대해 알게 되고 지지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지세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쵸. 그런 면에서 이 조국혁신당의 그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그게 아마 엄청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정말 원내에서 계속 정치하듯이 뭔가 구호나 선명성만으로는 또 정당이라는 게 존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국회에 그래도 꽤 많이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하시면 그건 그거대로 저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각 상임위라든가 국감에서 좀 활약을 뭐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아니면 뭐 운영위에서 정말 대통령실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시거나 법사위에서 뭔가 제대로 문제 삼을 부분들을 뭐 문제 삼거나 약간 이른바 핫한 상임위에서 네네. 조금 활약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또 그거대로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된다는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민주당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조국 대표가 좀 이제 좀 뭐 대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넘볼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리스크만 없다면 당연히 대권 후보가 되겠죠. 근데 리스크가 너무 확실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 자료 한번 보니까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1%도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정경심 그 교수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마친 사안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3심에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조국 대표만큼 어떤 팬덤이 있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하겠죠. 그 상황에서 가장 그러면 경계심을 갖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조국 혁신당의 그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고 직시해야 되는 건 그걸 모르고 뽑지 않았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거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곧 이 정당은 망할 거야. 이 시선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틀린 것 같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알면서 뽑은 거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의미대로. 왜냐하면 알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나 대신 잘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뽑았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법 리스크가 실제하고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2심 판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긍정적인 전망이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이 정도의 지지를 보냈다라는 건 실로 정치적인 결집력이 엄청난 거죠. 근데 대권 주자가 되는 것과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대권 주자는 그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대선에 나가서 제일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적조란 말 아시죠? 조국의 적은 조국. 그래서 이게 조국 대표에 대한 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도 오히려 확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야권의 대선 후보가 조국 대표가 된다면 우리 정당에 누가 나오든 더 쉬운 대권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정도까지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확장성 면에서 저는 뭐 이미 실형을 거의 확실시되고 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아직 약속 지키지 않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웅동학원에 대해서 왜 그러면 재산 환원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뭐 기타 자신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약속했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사과나 진정성 어린 뭐 반성을 하는 것보다는 나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이 더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우리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내가 가진 문제는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대권 주자로 좀 좁혀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일단 조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워낙 좀 큰 상황이라서 이걸 약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불러온 돌풍도 돌풍이지만 이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뛰어넘을 만한 그 인사가 진보 진영 내에는 사실 잘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있느냐 잘 보이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언론이 자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띄우고 조국 대표 이렇게 띄우고 하는 것도 약간의 흥행몰이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재명의 시간은 확실하죠. 그럼요.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시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은 그런데 역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그 이재명 대표의 시간을 활용해 갖고 대권으로 가는 그 좋은 그 시나리오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거의 한 번에 그냥 계단식으로 뚝 떨어지는 낭떠러치처럼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마 민주당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판결보다 이 대통령부터 좀 잘 하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 역시 조국 대표가 그래도 조국 대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까지 흐르게 되는데 워낙 그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다 다르고 그렇죠. 완전한 대척점들에 있잖아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는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구속시켰었죠. 부인을 구속시켰었죠. 여기서 지금 탄핵한다고 이 12석이나 얻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예상해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무슨 사면 복권? 어렵다고 봐야죠. 역시 선거 때 돌풍 일으켰던 정당이니만큼 확실히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과 활약을 보여줄지 참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두 분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활약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원 특집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채널의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입니다. 지금 정치 콘텐츠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앵커도 등장합니다. 그죠? 더 잘생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